저는 저 독립목을 문학관장이고 한국문학관협회 회장입니다.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문학관협회가 유랑극장을 통해서 이 전국의 문학관을 통해서 이 한국의 문학을 새롭게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문학으로 우리가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런 유랑극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박범신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작가이면서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를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풍부한 이 문학의 소재와 또 풍부한 어떤 사상과 풍부한 정서로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쓰셨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유랑극장을 선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김두식 이 교수님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사상과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이 독립문학관은 터키에서 문학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제2회는 경주에서 엽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가지시고 오늘을 통해서 새로운 문학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단 것, 신 것에 소금을 치면 더 달고 더 시워져. 그러니까 염도가 적당할 때 거둔 소금은 부드러운 짠맛이 나지만 32도가 넘으면 쓴맛이 강해. 세상의 모든 소금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맛이 달라.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사람들은 단맛에서 일반적으로 위로와 사랑을 가볍지. 그에 비해 신맛은 나에게 시기를 건 것 같고, 짠맛은 뭐라고 할까, 몽골처럼 균형도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쓴맛은 그럼 뭐냐? 쓴맛은 어둠이라 할 수 있겠지. 내가 왜 이 겨울에 혼자 나와 소금밭을 까디짓고 있다고 생각할까? 네, 안녕하세요. 문학카페 유랑극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태까지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던 저를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라고 하니까 혹시 미녀가 신비한 게 아니냐라고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분 제가 얼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학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학카페 유랑극장, 오늘이 그 두 번째 행사인데요. 첫 번째 행사는 지난 1월 26일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상국 선생님의 소설 우상의 눈물을 두고 철학교사 안광복 선생님이 길들임, 지배인가, 보호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어요. 토지문학관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나름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아이디 나리님은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부분마다 살며시 웃음 포인트를 잡아주었던 화면이나 유랑극장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다채로운 구성도 좋았어요. 여러 사유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아주셨던 안강복 선생님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뒤끝이 길고 풍부한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당일 행사의 풍경이 선연히 떠오릅니다. 임팩트 있는 난독 공연, 그리고 전상국 선생님의 깊은 내공이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의 사회와 잘 버무러져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네. 오늘 초대 작가님이신 박범신 선생님의 애제자이자 친구인 미녀 소설가를 따라왔다가 엉겁거래 행사를 지켜봤던 2011년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전석순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느꼈던 점 중 하나는 관객을 가만히 앉아서 듣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각자 몸속에 켜켜이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서로 만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소리가 날지 몰라도 어느새 서로의 시선이 겹치고 합쳐지고 번지면서 자리를 넓혀나갔다. 일반적으로 강연자의 감상이나 지식을 전달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문학 콘서트가 끝나고 깨달음이 아니라 질문을 하나씩 품고 돌아갔다면 이런 유랑 방식 덕분이 아니었을까. 찬사를 하는 방식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친구를 제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최소한 형광등 100만 개의 아우라 이 정도는 바라지 않았으나 전석순 작가 제 친구의 리뷰에는 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의 사회가 훌륭했다는 말 그저 그 한 문장을 원했을 뿐인데 역시 친구는 오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품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청년 작가, 영화 은교의 원작자 박범신 작가의 장편소설 소금입니다. 한겨레신문 연재소설로 1000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소설이었죠. 박범신 선생님께서 등단 40년을 맞아 40번째 출간 작품이자 50년 만에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가 쓴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출간 기념 행사도 조금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작가 박범신과 함께 내 고향 논산을 걷는다. 그래서인지 요즘 작가님의 고향 느닷없이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소금의 배경이 된 고향 인근 강경에는 박범신 문학비가 세워졌고 지난 논산에서는 제1회 청년작가 박범신 전국 100일장이라는 행사도 열렸다고 해요. 자, 이제 소설 소금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소금의 막내딸, 시우의 생일날 돌연 사라져버린 50대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 선명우의 흔적을 쫓는 이야기인데요. 관찰자이자 또 다른 작품 주인공인 나는 아내와 이혼을 한 뒤 폐교에서 시우를 처음 만나고 이후에 선명우를 찾아다닙니다. 나는 우연히 성기철 소금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 소금을 파는 사람이 궁금해지지요. 판매자는 김승민이라는 남자였고 전신마비 남자를 돌보며 하멸대 딸 지혜, 선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가족 구성원인데요. 알고 보니 사라진 아버지 선명우가 전신마비인 김승민의 이름을 빌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은 선명우의 과거를 들려주지요. 염전을 하던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150리나 되는 긴 길을 걸어갔다 온 이야기. 첫사랑 세희 누나,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야기까지. 우리 보성여고 학생들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네. 누구지요? 뭐지요? 고성은 지나갔다. 고3이 지나갔다. 공부 안 했니 너희들? 만화를 어떻게 알지? 자, 네이버 웹툰 미티가 연재했던 고3이 집 나갔다라는 웹툰입니다. 여기 이 주인공 이름이 고3인데요. 당당하게 최고령 가출 청소년이라며 잘난 척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필적한 레알 최고령 가출 어른이 등장했습니다. 소설 소금의 선명우. 그런데 아버지가 가출이라니. 게다가 이 아버지가 어디서 생판 모르는 장애인을 돌보고 산다면 그것도 피가 섞이지 않은 두 딸과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 독자들은 이 소설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보성여고에 재학 중인 10명의 꽃답다고 생각하는 여고생들로 구성된 사전 독자 감상단에게 책을 미리 읽혀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감상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글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니 풍요롭지만 황량하고 잡고 있는 손은 많지만 뒤돌아보면 적적한 그런 아버지들의 비애를 담은 소설. 그리고 뜨끔 찔렸다. 우리 아버지가 가출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 감사하다. 한편으로 이런 반응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한 집안의 가장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다른 이름으로 살아간다니.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황당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더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을 꼽아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를 흔든 명장면입니다. 아빠잖아. 아버지는 환자가 될 권리도 없다는 선명의 딸들, 세 자매의 단호한 대답이지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현실인 것만 같아 마음이 좀 아프고 슬펐다고 합니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비 문명이 아이들과 그를 끊임없이 이간질시켰다. 어떤 개인도 가족을 지켜낼 수 없었다.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이 구절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끌렸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치사한 굴욕과 쓴맛의 어둠을 줄기차게 견뎌내온 것이었다. 이것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소설 소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차례입니다. 소설을 조금 더 생생하게 감상해 볼 시간이기도 하고요. 극단 해인의 이양구 연출 및 이양구 연출님께서 배우 세 분과 함께 소설의 낭독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우 특별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박수로 배우분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박범진 원작, 각색의 이양구, 소금의 낭독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이시나요? 네, 빨대죠. 예,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음료를 빨 때 쓰는 겁니다. 한번 빨아볼까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네. 자, 제가 지금 빨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제가 빤 것보다 더 빨대를 잘 소리내서 빨 수 있다 하시는 분, 빨대 소리가 들린다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용감하신 분, 한번 빨아보실 분 안 계시나요? 네, 한번 빨아보세요. 일어나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예,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음료 잘 드시라고 빨대 3종 세트. 소금. 손명우는 여름학기에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이틀 전이었던가 예고 없이 큰형이 나타났다. 이 자식아.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어? 야, 대학교 이제 졸업하는 놈이 사기부터 차렸어? 주소만 들고 찾아온 형이 희죽희죽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큰형은 비닐로 된 빨대 하나를 입에 묻혀 질근질근 씹고 있었다. 아이고, 씻고 잘 씻고 애까지 만들었네. 큰형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을 했다. 그는 그 무렵 남가자동 언덕배기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만삭의 해란과 살고 있었다. 애를 지우라고 오빠들이 그리 설득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작은 마루가 달린 방 2칸짜리 주택이었다. 그에겐 돈이 없었다. 그나마 그녀의 오빠들이 아버지 몰래 도와줘 겨우 마련한 집이었다. 웬일이야 형이? 웬일이야 형이? 웬일이라니? 야, 너 졸업식 한단 말 듣고 왔지? 우리 집에서 마침내 대학 졸업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 대학 졸업자. 가문의 영광이다. 어? 야, 나도 이참에 서울서 직장이라도 알아볼까 하고 왔어. 재수씨! 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요? 재수씨, 나는요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직하면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여보 좀 담그고 삽시다. 형은 빨대를 빙빙 돌려보이며 넉살을 부렸고 헤란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재수 씨란 말 하지 마세요. 재수 씨. 그리고요, 이 집에서 못 자요. 여관에 가든지 호텔에 가든지 하세요. 여기 어디 잘 데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 집 얻는 것도요, 명시하고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형이 언성을 높였지만 거기에 밀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무렵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가난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극빈자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그녀의 통장에서 인출했었고 그 바람에 그녀의 통장 잔액도 줄고 있던 참이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 이런 씨발. 형이 10억 했을 때 그녀는 정말 경찰에 알릴 기세로 전화를 집어들고 있었다. 큰형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썽만 부렸지 솔직히 큰형은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계속 가만히 있었다. 용돈을 좀 줘야지 이거. 여관비를 받아들고 큰형이 말했다. 얘 대학까지 나온 거 우리 형이 고열을 빨아서라는 걸 아가씨는 모르는 모양인데 그 애벤 처녀가 어디다 대고 고기를 뻣뻣이 쳐들고 지랄이야. 그녀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빨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세상 살겠다는 당신 같은 인간은 나도 많이 봤어. 어디 누가 빨리나 좀 볼까? 야 명훈 너 이 새끼 너 똑바로 살아. 어? 아버지가 이거 알면 진짜 목 낼 거다. 그러나 큰형이 모르고 있었을 뿐 아버지는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고향에 잠깐 내려갔을 때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에게 해난과의 문제를 모조리 고백하자 아버지는 의외로 알았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들은 그 이야기를 형제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가 보았다. 그날 밤 손명호는 큰형과 함께 보냈다. 가진 돈은 빠듯했고 그러니 허접한 여인 속에서 깡소주를 마시는 수밖에 없었다. 씨발년. 해란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큰형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는 묵묵부답 그 욕을 견디었다. 방 사이를 베니어판 한 장으로 막아둔 서구역 뒤편의 싸구려 여인숙이었다. 어떤 방에선 더러운 교성이 들리기도 했고 옆방에선 서탑판이 벌어졌는지 초저녁부터 내내 시끌시끌했다. 야 씨발 너들 조용히 못하냐. 큰형이 몇 차례나 벽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큰형은 누구하고라도 시비를 붙고 싶은 눈치였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건장한 청년들이 선에 들어왔다. 어따 대고 욕질이야 이 촌놈들이. 싸움이 벌어졌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싸움이었다. 형은 머리가 깨지고 그는 눈두덩이 찢어져 피칠 가게 되었다. 차라리 속이 시원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몰매를 만든 거라고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다. 더 때려줘. 차라리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야, 아버지 졸업식 당일날 새벽차를 타고 올라올 거야. 하루도 영전을 비울 수 없으니까. 야, 그 돈 안 되는 그 영전에 붙잡혀 사는 아버지 사는 게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거냐? 에휴, 씨. 큰형의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다. 졸업식장에서 아버지는 만삭의 해란을 처음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성격으로 볼 때 아버지라고 해서 특별히 고분고분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와 함께 사는 집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어떤 사달이 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하고 그는 속으로 불렀다. 취직되면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서 인사드릴게요. 헤라리도 곧 데려와서 인사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졸업식에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서울행을 막아야 했다.
잠들어 있는 큰형을 여의 속에 놔두고 나와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것은 그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내려가 보는 염전이었다. 서천읍에서 죽산리까지는 걸어서 갔다. 떼약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염전에서 대파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소금 창고 벽에 은신해 떼약볕 아래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고운이라면 새벽에 소금을 거두는 것이 관행이지만 다음날 있을 그의 졸업식에 가려고 아버지는 예상대로 햇볕 속에서 대파질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염전을 비울 수 없는 나날이었다. 아버지는 아마 일을 단속하느라 새벽부터 나와 점심조차 변변히 먹지 못했을 터였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한순간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떼약볕 아래에서 혼자 소금을 긁어모으고 있는 저 새까만 얼굴의 저 늙은 남자가 왜 1979년에는 꼭 우리 아버지가 했단 말이지. 아니, 맑은 바닷바람과 뜨거운 햇빛과 무성한 숲에 둘러싸인 평화롭게 그지없는 그곳이 왜 하필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어디여야 했단 말이지. 그게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다면, 그는 한때 꿈꾸었던 대로 그곳 소멸의 덮개가 입혀진 소금 창고 벽에 기대어 신났었을지도 몰랐다. 평화로운 염전이라는 제목의 시를. 그러나 그 남자는 연부 일이 아니었다. 몰감스러운 햇볕을 견디면서 소금을 모으고 있는 늙은 남자는 어김없이 그의 아버지였고, 그곳은 들끓고 있는 자신의 조국 어느 변방의 염전이었다. 그런저런 세계사의 변방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인식치 못한 채 늙어가는 그 남자에게 오직 빨대를 꽂고 생명을 유지해온 것이 바로 그와 그 자신의 형제들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빨대였다.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그는 그래서 깨달았다. 자신의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걸. 누구에게는 단지 하나의 의식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그의 졸업식은 모든 인내의 끝이며 모든 희망의 집결체라는 걸. 안 돼. 그는 소리 없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 졸업식을 봐야 돼. 아버지에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아버지의 그 권리 행사를 멈추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는 곧 뒤돌아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굽이길로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아버지가 미끄러져 소금 덮개 위로 엎어지는 걸 순간적으로 보았다. 달려가 아버지를 일으키고 대파를 대신 잡아야 할 일이었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터. 그는 진즉 엎어진 아버지를 외면하고 굽이길을 재빨리 돌아 나왔다. 그게 그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침에 대학에 나가 사과물을 분별받아 나오는데 과 조교가 그에게 전보 하나를 건네주었다. 부친 급사.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염전 어디에 굽이길을 돌아 나올 때 미끄러져 엎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소금 부족으로 사망한 거라고 봐야지. 먼 훗날에도 그는 담당 형사의 말을 잊지 못했다. 염전을 하는 양반이 소금기 부족으로 죽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 형사는 혀를 쳤다. 인체는 기본적으로 0.85%에서 0.9%의 염분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안 것은 염전을 직접 읽어본 다음이었다. 0.2% 염도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굶은 채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감당한 아버지에게서 시시각각 염도가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적인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모든 걸 그는 잊었다. 아니, 지워졌다.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는지 너무 절실히 잊고 싶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날 때쯤부터는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기억은 삭제되고 없었다. 완벽한 망각이었다. 일종의 통각이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소금에 달고 시고 쓰고 짠 모든 맛의 근원이 들어있지만 매운맛은 없었다. 아픔으로 혀를 마비시키는 게 통각이었다. 이후 긴 세월 동안 그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보낼 때에도, 회사에서 수십 년간 생산성의 목표치를 향한 지상 과제를 향해 짐꾼처럼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아내와 아이들의 소비 욕망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상과 회사에 나의 비천한 빨대를 꽂고 죽어라 빨대도,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조리하거나 식탁보를 깔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여행 스케줄을 짤 때도 아버지가 소금 덮개 위로 쓰러지던 건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의 지독한 매운맛 때문에 기억의 혀가 마비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삭제된 기억에 봉인을 푼 건 김승민이었다. 성년을 맞은 시외 생이. 그 눈바람 속에서 키 작은 남자 김승민의 트럭을 만나지 않았다. 그날은 막내딸 시우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오고 있었다. 선명우는 빌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새로 포장한 비탈길이었다. 재개발 결사 반대. 내년이면 이쪽의 나머지 낮은 집들까지 모두 철거시키는 대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들어와라. 불도저 한 삽이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단층 집들의 지붕 위에 찢어진 현수막이 더러 눈을 맞으며 퍼박이고 있었다. 세입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달동네였다. 땅에 지분을 가진 자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만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거리로 내쫓겨야 할 입장이었다. 그는 빌라의 창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집 창을 눈으로 더듬다가 한순간 어떤 시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시우의 생일이었다. 불사. 그는 이 말을 짚었다. 정류장 앞 카메라 전문점의 주변에도 시우의 생일 선물 디지털 카메라를 찾아오지 않았다는데 비로소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날 시우는 살편이 푸짐하게 날아와 너른 북쪽창에 다투어 미끄럼을 타는 눈을 보고 있었다. 빌라로 올라오는 비탈길에도 이미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살진 누에처럼 실팍한 눈송이였다. 그것들은 줄지어 다가오고 있는 새날들이 내쏘는 하나의 신비한 빛과 같았다. 20살이 되지 않았는가. 경의와 감리로 가득 찬 20대가 해낭낙한 예감의 비늘을 반짝이면서 그 살편들 속에서 자신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걸 그녀는 그때 느끼고 또 보았다. 가슴속이 뻐근했다. 그녀는 창 유리에 잠시 이 말을 했다. 아빠야. 그녀는 무심코 혼잣말을 했다. 창에서 이 말을 떼어내고 미간을 모으자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뚜렷이 보였다. 아버지는 늘 들고 다니는 검정 가방을 들고 있었다. 생일 선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싶다고 말해두었으므로 가방 속엔 최신식 카메라가 들어있을 터였다. 아버지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다. 검은 외투 차림이었고 비탈길을 올라오느라 그런지 어깨 쪽지를 오그린 것이 비탈길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뭐랄까, 아버지는 등짐을 잔뜩 짊어진 것 같았다. 멀고 먼 풍진 세상을 걸어온 듯 힘들고 외로워 보였다. 왜 하필 내게 최장암이 찾아왔을까? 지난 한 달간 그는 매일 묻고 또 물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젊을 때는 형제들이 내 어깨에 달려 있었고 나이 들어서는 아내와 세 딸의 통장. 그들에게 그는 겨우 통장이었다. 비탈길엔 어느새 눈이 쌓여 있었다. 길은 어두웠고 비어 있었다. 그는 넘어지지 않도록 발뿌리에 필사적으로 힘을 주면서 최대한 서둘러 걸었다. 눈바람이 거세지는 중이었다. 비스듬하게 길을 막고선 소형 트럭을 발견한 것은 비탈길을 겨우 반쯤 내려왔을 때였다. 올라오던 중에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선 모양이었다. 트럭의 꽁무니를 키 작은 남자가 살피고 있었다. 저기요 선생님, 차를 좀 밀어줄 수 없나 해서요. 지금 바빠서 미안해요. 막 돌아서려는데 짐칸에 쌓여있는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소금자루들이 쌓여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그것은 날카로운 흰빛이었다. 피응하고 마치 총알이 날아온 듯한 소리가 고막을 울리면서 옆구리에서 면도날로 에인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몸이 중심을 잃고 기우뚱해졌다. 소금자루들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어떤 소금자루는 둥 떠올랐고 어떤 소금자루에선 알갱이들이 빅뱅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다. 만약에 말이요, 가족들과 회사가 어느 날 뵙고 그러니까 탯줄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신에게서 완전히 깨끗하게 떨어져 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 그러니까 가출하고 싶은 적 없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출연 이학선, 이영배, 유혜원, 연출 이양구, 조연출 조윤희, 최윤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책 읽는 텍스트 이렇게 공연으로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뒤에서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색다른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소금을 멋진 목소리로 낭독해주신 배우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1m 미남 이영배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명우의 생각과 대사를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텍스트였는데 읽으면서 특히 어떤 대사에 가장 감정이 실렸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대였다. 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소설도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제가 그렇지 않나, 제가 그렇죠, 그랬고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빨대처럼 제가 부모님한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기생하면서 두 분들 이렇게 빨대처럼 빨아먹고 살진 않았나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빨대의 본질은 흡입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흡입이 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나마 제가 좀 덮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웃으시는지 이번엔 혜란과 시우 역을 맡아 두 여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읽어준 배우 유예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여자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평생을 중압감에 시달리며 살던 명우가 결국 집을 나가고 맙니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그쪽 인분이 아니라 유혜원님이
정말 겪은 일이라면 어떤 느낌 들까요? 원래 가출은 청소년만 하는 건데 아버지가 가출이라는 거는 여행이신지 아니면 정말 실종이신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정말 원하셔서 가출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 시우처럼 아버지를 찾아 나설 것 같아요. 추가가 아닐까요? 자, 배우 이갑선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랑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지겹습니다. 네, 낭독 공연 속 인물 가운데 본인의 실제 성격이나 말투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였는지. 다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예. 소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연의 감동이 더 생생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극단 해인 이양구 연출님께서 이 장편 소설을 각색을 해주셨어요. 낭독해 주신 배우분들과 해인의 이양구 연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인터뷰 시킬까봐 멀리 숨어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작가에 대한 상상력을 모아 우리 사전 독자 감상단이 추측한 작가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범신 작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 중 한 분이고 가끔 가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아닐까? 완전 솔직하고 자유로운 분이실 것 같다. 주위를 세세히 돌아보고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셨을 것 같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만 해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박범신 작가님에 대해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여름의 자매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셨고 유수의 문학상들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작가가 되기까지 이력이 무척이나 특이한 분이세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고요. 무작정 상경을 한 후에 잡지사 기자와 드라마 더빙 원고, 소설로 옮기는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국문과에 편입한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내셨고요. 이때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끈 중학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어떤 국어 선생님이 바로 박범신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우여곡절 끝에 문단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등단작이 낙방 박스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 작품을 본 기자가 본심에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장한 등단 소감의 제목을 말해주었습니다. 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 너무도 유명한 이 문구가 책 한 권의 표제가 되기도 했고요. 80년대 최고의 소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절필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눕다, 불의 나라, 물의 나라 등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의 신문에 연재를 했고요. 최고의 인기작가 타이틀을 가지고 영화 제작만 무려 1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 그 영화에 본인이 직접 카메오로 출연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5기로 버틴 창작 10년, 어느 때는 매달 600매의 소설을 쓰시기도 했다고 해요. 잡지 3곳에 동시에 연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등단 10년 만에 책을 20권을 출간을 한 이력을 가진 저력의 작가입니다. 근데 청소년 소설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깨소금과 옥달매, 1979년 여학생이 연재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화일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도중에 상상력의 불은 꺼졌다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절필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93년의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소위 인기 작가로 살았었지. 그 대중적인 인기, 기득권도 좋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은 회의가 들더니 기득권을 몽땅 버려야겠다. 죽어서 새로 태어나야겠다 싶은 결실함이 생기더군요. 그러려면 어떻게? 현장에서 몇 년간 벗어나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더욱더 놀랍도록 깊은 작품을 써내셨습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그만두시고 불쑥 히말라야로 향하셨지요. 당시 문단 대형 작가 중에 최초로 인터넷에 촐라체라는 작품을 연재하셨으며 최초로 종이책과 앱북을 동시에 출간한 은교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문학의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입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고향 땅에 내려가 외로움과 싸우며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음주 가무의 달인이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떨까요? 자, 이제 소금의 작가 박범신 선생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박범신 선생님의 주제가로 오늘 선정을 한 노래가 한 곡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승근이라는 가수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잠시 들어볼까요? 가사가 너무 멋집니다. 내 나이가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사랑이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그렇죠. 선생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죠. 선생님, 오승근에 필적할 만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 이은선이 언제 박범신 선생님께 노래를 시켜보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박범신 선생님의 노래 불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을 보고 잘 그걸 안 보고 왔는데 여러분 내 노래를 듣고 싶어요? 박수가 부족하신 모양입니다. 흘러간 내 노래 해도 되는 거죠? 오늘 트윗에 올렸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막 봄이 오는데 내 마음속엔 봄꽃이 가득 피어있더라고요. 나 지금 논산에서 기차 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저 가방을 메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나 왜 이렇게 봄이 이제 오는데 봄이 지나가는 것 같은 세월을 가불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봄날은 한다 하려고 나라는 것 정말 해야 되나 이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인 줄 진짜 몰랐네.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음주 가무로 시중합시다. 연분홍치마다 봄바람에 꿰나들이더라. 오늘도 꽃은 씹어가며 산책이 넘나들던 성안동 꽃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따라 울던 알뜰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봄날은 간다는 다른 누구 어떤 가수의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박범신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가 아닐까 합니다. 소주 없이 봄날은 간다를 해본 건 평생 처음이에요. 선생님 사실 대본을 보고 오셨어도 이 부분은 찾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지켜보신 소감을 좀 말씀을 좀. 예,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주로 앉아서 그 낭송을 들었는데 세 분이 워낙 낭송을 잘해서 그렇기도 하고 예.
또 텍스트도 좋고. 난 사실 여러 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글쎄 여러분은 뭐 박범 소설을 보셨겠지만 나는 줄곧 내 안에 간직됐던 기억들을 들었지요. 그것은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뭐 우리 아버지랑 나나 다 염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픽션 같지만 어떤 경우에도 작가가 깃들지 않는 문장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았던 수많은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떠오르고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런 대목에서는 내가 쓴지도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생각 때문에 안 울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감동하고 있었네. 내 소설에 쪽팔립니다. 어쨌든 그냥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슬프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저 구성여고 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 소설에 깃들어 있는 5,000년 동안 쌓여온 저 기억들 저건 2000년대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400년 전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고 1000년 전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500년 후에 이 땅의 아버지들이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쓴 소설이거든요.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기획이 정말 멋진 것 같고요. 무겁지도 않으면서 감동을 고스란히 살려나가는 그런 기획, 또 낭송, 훌륭한 사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간이 마지막으로 소금기가 남아있다면 네. 인간의 몸속에 네.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소금기는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몸속에서 죽음은 몸속에서 소금이 제로 베이스로 빠져나가는 게 소금이죠. 아까도 거기 잠깐 나왔지만 염도가 이제 일사병 같은 게 되게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결국 일사병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뛰쳐나와서 간호를 했으면 그 아버지는 살지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지쳐서 쓰러졌으니까 곧 일어나시겠죠. 서울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일사병으로 소금기가 많이 떨어져요. 아까 나왔지만 0.2% 정도의 소금기가 되면 실신 상태가 와요. 근데 즉각 염도를 보충하고 돌보면은 살지만 그냥 놔두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죽는 건데 소금을 생산하는 애비가 지 몸뚱이 안에 소금 하나를 챙기지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문학에서 이걸 아이러니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제 몸뚱 안에 소금을 챙기지 못하면서 새끼들 잘 빨아먹기 좋게 등을 대주고 있지요. 문제는 그것이 정말 윤리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이 소설은 묻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단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끝없이 빨대를 꽂아도 이걸 윤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어쩌면 이 소설은 제 소설로 최근에 쓴 것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발언이 많이 담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하면 그것이 비윤리적이든 윤리적이지 않든 간에 제 안에 소금기를 챙기지 못하면서 그러나 자식들의 소금기를 챙겨가고 있는 많은 부모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5,000년 넘게 이 좁은 반도의 나라에서 우리 말을 잃지 않고 아까 낭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민족도 많은데 제 나라 말도 다 사라져버렸는데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복잡거리며 살면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잘 안 듣게 느꼈는데, 자, 그 모든 것들이 를 지켜왔던 원동력이 바로 죄소금을 챙기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이죠. 우리 부인들 어머니들도 좀 있는데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거기 껴서 쓰기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는 노선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원천적 사랑이지요.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온통 자본주의적 소비 문명에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한테 질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사랑을 훼손하거나 평하고 싶지 않고 참 위대한 것이고 그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도 위대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웃고 떠들고 소비하고 있을 때도 물어야 되지 않나? 내가 지금 빨대를 대고 있는 건 온당한가? 하는 질문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한 거지요. 네. 선생님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여러모로. 네. 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림잡아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은 여전히 소설을 좋아하고 예. 소설을 읽고 어떤 면에서 소설을 소비하고 선생님과 같은 좋은 네. 작가들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은교들이 많아가지고 감동했어요. 사실은 80년대에 인기 있는 작가였죠. 80년대라는 시대는 전 연예계를 통틀어도 작가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그게 지금 치면은 톱스타 배우들이라든가 톱 개그맨보다도 인기 있는 몇몇의 작가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시대죠. 80년 젊은 날 박훈신이 뜨면 입추 여지가 없었지만 그 당시의 A급 스타가 뜨면은 자기가 빌 정도의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소설이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요즘에 이제 문화 독자는 많이 줄고 영상 매체가 우리 문화가 완전히 이전에 갔죠. 그래서 그런 젊은 날을 보냈던 박범신 형님들 그런 애환이 있었어요. 이제 문학의 한물 간 것 같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뭐 그걸 내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 독자들은 다 신경성 위장병이나 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내 독자관이 있는데 이 은교 덕분에 요즘 내가 어디 행사 가면 저런 은교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또 독자가 대물림을 해서 아직도 저렇게 이쁘고 빛나는 소녀, 처녀들이 나를 보러 오는구나. 이건 내 놀라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특히 그 처녀들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면 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울고 열심히 화내야겠다. 왜냐하면 울고 화내고 애달고 그러지 않으면 소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한테 그 망령된 노인네처럼 혹시 되더라도 죽어라고 울고 죽어라고 화내고 죽어라고 사랑하고 그래서 죽어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100살이 됐을 때도 은교들이 올 거야.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네, 은교도 고마워. 선생님 그딴 해인의 소금 낭독 공연 재밌게 보셨지요? 네. 선생님 작품은 유독 연극과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가 있어요. 예. 선생님 소설 비즈니스를 원작으로 한 연극도 지금 공연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그 지점이 박훈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일종의 그 어떤 대중성 같은 것이겠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었어요. 만약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서울로 진학을 대학에 했다면 아마 영화 감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집도 어렵고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을 처음에 갔거든요. 거기서 영화 동아리 같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 문학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 안 받고 내가 오로지 도서관만 드나들면서 혼자 할 수 있지만 영어는 여럿이 해야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를 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그때 영화광이었죠. 고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상적 묘사 체계 이런 것이 내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대중적 접할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성을 동시에 얻는데 또 동시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박범 씨는 그냥 대중적인 인기 작가일 뿐이지 별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한 15년 동안 제가 인기 작가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그때는 아침에 눈 뜨면 그래 내가 스타 작가니까 너무나 많은 독자들이 나에게 찬미 미사를 바치고 저녁에 돌아가면 몇몇 그 고답적이고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는 잡지를 보면 박범 씨가 아주 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로서는 찬미 미사와 인민재판 사이에서 15년을 살았어요. 나로서는 나를 굉장히 긴장시키더라고요. 한쪽의 소수의 엘리트 독자들은 나를 거의 분별 없이 비판하고 또 한쪽의 다중의 그 대중들은 나에게 참여의 박수를 보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젊은 작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상처도 많이 받고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상처받는 일이 더 많죠. 나는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난 지금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으로 보면 젊은 날에 비해서 박범 씨 지금 행복하죠. 이미 가난하지도 않고 40년 넘게 함께 살 믿을 수 있는 아내도 있고요. 새 아이들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보러 와주시잖아요.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런 환경의 변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나는 불행한 것 같거든요. 불행한 것 같고 여전히 더 많은 시간 자학하게 되고 그래서 80년대 많은 독자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한데 상세형은 행복과 불행이 비슷할 텐데 나는 그 소수의 엘리트 독자들이 어쩌다 비판하는 것들이 나한테 더 크게 울림이 돼가지고요. 매일 상처받고 매일 굴욕적이었죠. 아까 뭐 모든 애비들은 치사에 치사하면서 자기 굴욕을 견디는 것이 애비죠. 80년대 박범 씨도 굴욕을 견디고 있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소설 써서 그래 내가 독자에 아본 적도 없고 단지 베스트셀러를 썼다는 이유로 이 문단의 소수의 싸가지 없는 엘리트 독자들한테 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너무나 치사하고 굴욕적이다. 어떤 때는 모욕감도 느낀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 시대에 나를 고도로 긴장시켰어요. 나한테 축복이었지. 만약 내가 뭐 독자들 모든 계층의 독자들이 사랑만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거나 모든 독자들에게 다 사랑받지 않았다면은 난 작가로 나태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비판과 찬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늘 찢어지죠. 이걸 이제 문학에서는 내적 분열이라고 불러요. 추락과 상승을 내부에서 끝없이 반복해야 되고 냉탕과 온탕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고도로 긴장시키기 때문에 이 긴장 속에서는 상상력의 우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는 강력하게 바람을 분 풍선처럼 앞으로 나아가죠. 박근혜 아까 소설을 많이 쓴 걸로 나오는 많이 썼죠. 물론 많이 쓴 것은 옥을 받아서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였고 나는 가질 것도 없고 백도 없었고 노동을 마음대로 할 만큼 튼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원고지를 메꿔서 새 아이를 길러야 했어요.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요. 물론 서울대학 나왔으면 좀 월급 많은 데 취직했으면 좋은데 전주기대나고 원광대 나왔는데 학력도 별로고 취직도 해봤는데
비싼 데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거의 월급을 떼거나 서울에 와서 나 월급 많이 떼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락과 상승, 냉,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긴장감이야말로 청량력의 이 에너지죠. 그래서 단지 먹고 살기만 위해서 많이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추락과 상승, 냉탕과 온탕, 잔미미사와 인민재판 사이의 가파른 경계면에 아주 예민한 박근혜 씨가 늘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나의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어떤 우물은 그냥 말을 끌 일이 없더라고. 매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내가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해야지. 안 쓰면 그 당장에. 그만큼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깊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는 쓰지 않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지금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박홍 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내 내부에서 멀쩡한 농감 때리고 앉아있을 때도 추락과 상승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먹여 살기 위해서 소설 써야 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나는 안 쓰면 땡이에요. 뭐 이제 있는 돈으로 소주나 뭐 취해서 뭐 있으면 되죠. 나 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유명해지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가난할 때는 유명해지면 그걸 부가가치 돈이라도 벌어서 살다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욕망을 갖겠어요?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더 뭐 평가를 잘 받고 싶다거나 인기고 싶다거나 눈꽃만큼도 거짓말을 섞지 않고 욕망이 없습니다. 난 다 그건 졸업했다고 보죠. 그런데 불구하고 쓰는 것은 내 내부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처, 이 추락과 상승. 나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청년 작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럴 거예요. 저 새끼는 감수성이 아직 모인이 안 되네. 뭔가 짐승 같은 게 있는 거지, 이 안에. 나이는 내가 69이에요. 69에서 내년 70살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청년에게서 전혀 내공이 쌓이지 않은 어떤 내가 있다고 나는 느끼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는 나는 그걸 순정이라고 불러요. 인생이 뭐 결국에서요,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돈 많고 더 권력이 세고 헌문가한테 쪽팔리지 않는 건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덜 오염됐다고 자신에게 느낄 때. 웃기지 마. 넌 더러운 새끼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순정을 이 나이에도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자신은 그렇게 느끼죠. 나에게는 아직 강력한 순정이 있다. 이걸로 죽을 때까지 나는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청년 작가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내가 너무 대답을 길게 했지? 아닙니다. 야, 네. 선생님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 마음에 혹시 추락과 비상이 오고 가신다면 옆에 있는 신비주의 미녀소설가의 얼굴과 앞에 앉아있는 은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은교들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이 좀 거친 단어도 있었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해. 저 친구들의 조숙함을 좀 내가 사용하게. 옛날 중학교 때 가르친 제자들 몇 명 와 있어. 쟤네들이 오늘 시운이 넘었다는데 나는 그냥 쟤네들이라고 했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근데 그때도 교실에서 가끔 이런 말투가 나왔어. 이해해. 선생님 사회자의 권한으로 지금 준비된 질문 말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은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교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은교를 품어야 돼요. 은교는 단지 여자, 특히
특히 뭐 영화가 그게 선전해서 뭐 영화 야하다고 그러니까 허리가 잘 높고 가슴이 나온 섹시한 여자를 은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꿈꾸고 그리운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은교지. 박범 씨에게는 좋은 소설이 은교예요. 은교를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그 인간의 앞날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 은교에서 서지호의 노트가 있고 이적효의 노트는 있지만 은교의 노트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은교는 사실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관념에서 빠져나온 관념적 존재죠. 우리가 영원히 그리워하는 어떤 것, 노인이 생각할 때 은교는 17살인데 내년이면 18살 되고 10년 후면 28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에게 은교는 영원히 17살이지. 그러니까 이미 사실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멈춰져 있는 불멸, 완전한 아름다움, 진선미를 완전히 갖춘 것. 그것이 여자든 남자이든 뭐 세계에서 가장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든 내가 음악을 하는데 내가 바이올리스트 세계 1등 바이올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1등 바이올리스트 그것이 은교지. 영원히 죽지 않는 가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영화하는 자식들이 이걸 뭐 노인이 탐하다 이런 게 아니고 탐한 건 사실이야. 탐한 건 사실인데 탐한 것이 됩니까? 노욕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인의 욕망. 그럼 노욕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늙은이로서 화가 나는 것은 노인의 욕망, 노욕이라는 말은 노인의 욕망은 나쁘다는 거야. 나쁜 거예요? 청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청년은 욕망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노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노인의 욕망은 나쁜 것이다. 이거 조선 주자하게 우리에게 전파시킨 바이러스인데 현대소설의 효시는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정이 왜 현대소설의 효시를 잡냐? 무정은 욕망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게 최초이기 때문에 현대문학이 시작된 거야. 신소설까지는 욕망 나쁜 거예요. 여자를 뭐 자고 싶어 한다거나 이건 나쁜 걸로 취급했는데 이광수의 무정은 욕망을 나쁜 것이 아니다고 선언한 소설이거든요. 일종의.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지가 갖고 싶은 배필 사이에서 옛날 같으면 당연히 부모가 정해준 여자한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노인이 17살 처녀를 양육해 가지고 데리고 강간하고 잤으면 그러면 사형 선고를 해야지. 그렇지만 아름다운 처녀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노욕이라고 한다면 잘못이잖아요. 나는 꽃이 아름다운 걸 아는데 거의 반세기가 걸렸어요. 젊을 때도 꽃은 아름다웠겠지만 내 자신이 젊었기 때문에 그냥 이쁜 꽃이 피었네. 꽃이 이쁘다고 하는 걸 교과서에서 이쁘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꽃이 이쁜 것처럼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논산에서 후춧가루를 산책하다가 많은 들꽃을 보고 쭈그리 앉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나 그게 이뻐서. 야, 이 모진 겨울을 견디고 여린 것이 꽃을 피웠구나. 한없이 들여다보십시오. 이적의 노인이 은교를 들여다보는 마음은 큰 거예요. 그걸 꺾어서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의 빛이다. 넌 늙지 않을 거야. 나는 늙었는데. 그게 은교라는 소설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손절로 오해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트윗을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여중생을 성희롱 했는데 어떤 트위터 앞에 보려 이게 다 박범신의 은교 때문이다. 아닙니다. 정작 이적효 노인의 은교에는 여학생들 내가 서지호 같아, 은교 같아, 이적효 같아. 어느 쪽에 가까워 보여? 이적효 할아버지 쪽에 가까워 보여? 그 젊은 서지호에 가까워 보여? 인상이. 이적효 할아버지. 이적효 할아버지가 가깝지. 이적효 할아버지는 은교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 영화에서도 안 해. 그냥 어깨를 한번 안아줬을 뿐이야. 응? 그러니까 나 오해하지 마. 선생님 어디 욕망과 사랑의 나이와 때가 있겠습니까? 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젊음은 난 젊음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쁜 청년들을 참 좋아하지요. 그 젊음이 아름다운 건요. 젊음 그 자체에 빛이 있어요. 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도 여기 앉아서 빛나 보이잖아. 나에 비해서 여기 광채로 보라고.
이거는 이 여자가 무슨 성형수술을 했거나 화장을 잘해서 빛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젊은 광기가 있어요. 그것이 얼굴로 나오는 거고,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 여대생이나 친구들이 화장을 짙게 하는 게 참 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나 같은 노인의 눈에는 하나같이 이미 빛나고 있는데 화장으로 그 본체의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 본질로부터 서치라이트처럼 빛나고 있는 그 광채, 그 맑은 분빛, 그걸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노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감추는 노인은 많고, 박범 씨는 때로는 안 감추고 말도 해요. 말도 해서 그런 것을 박범진 소설로 오해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오해 안 하실 겁니다. 아버지, 소금이라는 아버지의 시원에서 은교의 욕망까지 깊은 말씀을 주신 박범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